서울 은평구에 2,5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재작년 5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셋값이 5억 8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최근 2년 만에 4억 6천만 원까지 1억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도 2년 전만 해도 80제곱미터에 9억 원까지 치솟았던 전셋값이 7억 2,50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2021년도 이제 피크 때 예를 들어서 84제곱미터가 6억 5천 정도 하던 게 지금은 한 5억 정도, 5억에서 5억 5천 사이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에서 한 25% 정도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죠. YTN이 서울 은평구에 있는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 전셋값 추이를 비교해봤더니 10곳 가운데 7곳이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평균 1억 원가량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오는 7월 인근에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전셋값 추가 하락도 예상됩니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급락하면서 전셋값이 과거 계약했을 때보다 더 떨어져 집주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기 어려운 역전세 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 수준에서 절반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역전세 주택의 경우 계약을 맺었던 때보다 평균적으로 전셋값이 7천만 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전셋값이 정점을 찍은 재작년 11월 맺은 계약 만기가 올해 하반기에 도래하면 이런 추세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역전세가 발생하면 임차인들은 만기 시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지고 임차권 등기, 소송 비용, 또 불필요한 대출 이자 등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임차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돈을 빌릴 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이른바 깡통 전세는 지난 4월 기준 16만 3천 가구. 이 가운데 36.7%가 집값이 가장 비쌌던 2021년 9월 이후 체결돼 올해 하반기면 계약이 끝납니다.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대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를 논의합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역전세 난 우려 대책을 찾겠다고 한 데 따른 겁니다.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재부, 금융위, 그리고 금감원, 국토부 등이 함께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은 이미 여러 상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9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제외하면 대부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을 받습니다. 결국 가장 높은 문턱인 DSR 규제를 낮춰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DSR 적용 예외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리한 갭 투자를 했던 임대인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는 논란에 어디까지나 세입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제약 조건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전세 계약하고 이제 새로이 맞이하게 되는 전세 계약의 차이만큼만 딱 비워줄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 위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그런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비워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가계부채 관리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DSR 예외가 하나둘씩 느는 가운데 정부는 큰 틀에서 DSR 규제를 유지한다는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타이완 해협을 지나는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앞을 또 다른 군함이 충돌할 듯 가로지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이지스함이 속도를 높이며 미 군함의 뱃머리를 향하는 모습입니다. 불과 137m 앞을 지나는 초근접 항해에 미국 군함은 시속 18km까지 속력을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영상은 미 군함을 뒤따르던 캐나다 호위함에 타고 있던 언론에서 촬영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이 통제 불능의 사고를 낼 뻔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Do the right things to rein in that kind of conduct because I think accidents can happen that could cause things to spiral out of control. 중국은 사고 원인을 제공한 건 중국이 아닌 미국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붕괴를 유발했다는 겁니다. 除了我们制定这样的规则，最好的办法就是我们各国，特别是各国的军机和军舰，都不要到别的国家领海。 지난달 26일엔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군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 앞을 근접 비행하며 아찔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를 전후로 미국과 중국이 공중과 해상에서 충돌할 뻔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중 국방장관 회담이 결렬되면서 양국 간 분위기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기밀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하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국방부 고위 관리들을 모아 대중국 견제에 고삐를 쬐습니다. 중국도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며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탱크 모양의 튜브 위에 중국 전통옷과 고민형 탈을 쓰고 시위에 나선 사람들. 테난먼 사태 34주년을 기념해 호주 시드니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I'm a witness and the survivor of the Tiananmen massacre in 1989, and our generation will never forget our painful experience. In memory of these people who died for democracy and justice 34 years ago. 독일 베를린에서도 휴대전화와 촛불을 든 시위대가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자유가 새겨진 깃발을 들고 밤을 새워 인권 수호를 외쳤습니다. We urge the EU and the German government to always keep human rights on the negotiation table. Do not make deals without taking consideration of human rights. 세계 곳곳에서 테난먼 시위 34주년을 기념하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 맨해튼에서는 홍콩 당국의 압박으로 폐쇄됐던 테난먼 시위 추모 기념관이 오픈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활동가들이 주축이 돼 설립됐는데 시위 당시 피 묻은 옷가지와 신문과 편지 등이 고스란히 전시됐습니다. If I would say it's very simple, don't forgive, don't give up. That's my message for many Chinese people. 반면 중국은 삼엄한 경비 속에 일부 시민과 차량이 검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홍콩은 6천여 명의 경찰이 순찰과 검문을 하며 만일의 소요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일부는 실제 체포되거나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1989년 테난먼 사태 이후 민주화 요구 시위를 유혈 진압하면서 홍콩 빅토리아 파크에는 매년 수십만 명 규모의 촛불 시위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홍콩 경찰은 코로나19를 이유로 30여 년 만에 처음 추모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고 지난해부터는 빅토리아 파크를 아예 봉쇄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베트남 하노이는 낮 기온이 40도를 쉽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더 극심한 폭염이 예보돼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수영장이나 물놀이 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càng ngày sẽ càng nóng lên. Ngày trước là chỉ khoảng 30 độ là nóng lắm rồi. Bây giờ là 40 độ, con người phải càng ngày càng phải thích nghi dần. 문제는 전력난입니다. 정부는 전력을 수입하기로 하면서도 대대적인 전력 아끼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각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에어컨 온도를 26도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도로 가로등의 밝기도 낮추고 켜두는 시간도 줄였습니다. Nếu mà người dân có ý thức tiết kiệm điện thì tất cả đều có điện mà dùng. Vì nếu mà người dân không ý thức tiết kiệm điện thì sẽ gây quá tải cục bộ thì sẽ rất là nguy hiểm đến lưới điện. 스페인 카탈루냐에 있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식수를 비롯해 물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수욕을 한 뒤 몸을 씻을 수도 없습니다. Everybody come here to have fun, but there is no water. So it's kind of disappointed.
당국은 이런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닷물을 담수로 정화하는 시설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경우 2년여 만에 해수 담수 공급량이 10배 넘게 늘어나 제1의 식수 공급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800개 이상의 정화시설로 세계 4위의 담수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스페인은 이를 통해 전체 인구 70%의 식수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소요 비용이 막대해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지난해부터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온 A씨는 지난 3월 말 학교가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학교로 알고 있었던 곳이 교육청엔 학원으로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도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입학 안내서나 공지사항에 모두 학교라고 돼 있었다며 학교가 아닐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부모가 이 거액을 들여가지고 학교 갈 시간에 학원을 보내겠냐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 거죠. 학원 측은 학교라고 칭한 적이 없고 운영 초기 실수가 있었던 거라고 해명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지 않은 채 원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름이 한 글자 바뀌었고 대표자가 원래 원장에서 남편으로 교체됐을 뿐 운영진이나 강사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학원 곳곳엔 예전 명칭을 썼던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같은 기관이 간판만 바꾸고 운영되는 셈입니다. 교육청은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학원이 대표자나 명칭만 바꾸는 방법으로 새로 등록하더라도 현행법상 막을 길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학교 명칭을 쓴 것 등 위반 사항은 모두 시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학교에 가는 대신 학원을 택한 원생 250여 명에게 학교 수준의 교육 환경이 제공되는지는 의문입니다. 과거 급식이 건물 로비에서 이뤄졌고 지금도 야외 활동은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학원 시설인 경우에는 그런 엄격한 룰들을 적용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일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체제와 다르게 환경이나 시설이 열악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해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국제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학원에 등록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경북 영천에 있는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던 A씨는 한 직원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벌거벗은 지인 B씨와 자신의 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있던 겁니다. 얼버무리던 직원을 추궁하자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의 나체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수치스럽죠. 아무리 그래도 나체 사진 찍혔는데 수치스러운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이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이 사진이 어디서 떠돌지도 모르는 모습이고, 좀 손짓하죠, 솔직히. 전부 다 처자식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당황스러운 사건에 해명을 요구하자 돌아온 골프장 측 대답은 더 황당했습니다. 두 사람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보고하려고 찍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벌거벗은 채 사진을 찍힌 B씨는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와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장소 역시 과거 흡연구역이었고 현재도 일부 이용객이 꽁초를 버려둔 상태여서 금연구역인지 쉽게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골프장 측이 흡연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다른 지인들 통해 가지고 왜 담배 피가 찍겠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괘씸한 거예요. 안 피는 담배를 자꾸 피다고 하니까 그게 더 나쁜 놈 되는 것 같고.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직원이 피해자들의 흡연 모습을 신고하려고 한 행동이지만 사진을 찍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사진은 모두 삭제한 뒤 피해자 일행에게 사과했으며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찍기만 해도 불법 촬영이 성립하는 만큼 상황을 확인한 뒤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난달 26일 30대 김모 씨는 교제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전 연인을 찾아가 준비해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그 자리에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흉기 미리 챙겼던데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피해자라
경찰은 피해자가 교제폭력을 신고한 뒤 임시거처 등의 보호 조치를 거부해 범죄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내놓은 해명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왜 보호 조치를 원하지 않는 걸까? 현재 교제폭력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스마트워치와 임시거처 제공입니다. 그런데 위급할 때 응급 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고자의 위치를 전송하는 스마트워치는 찰나에 발생하는 범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임시거처로 옮기는 건 역시 일상생활 제약이 불가피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숨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반발 심리나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제한되는 것 같고 난 죄도 진고 난 잘못도 없는데 왜 가해자는 이렇게 뻔뻔하게 대로를 활보하고 있으면서 나는 왜 밤낮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정의가 아닌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보호 조치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지는 거죠. 교제폭력을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16년 8천여 명에서 지난해 12,000여 명으로 6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교제폭력이 어느덧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만큼 피해자의 일상 침해는 최소화돼 가해자에 대한 감시 수위는 높이는 방향으로 보호 조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해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거나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피해자 근처로 접근할 수 없게 차단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피해자 역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호 조치를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10대 여학생의 SNS 생중계 투신 사건. 조사 결과 온라인에 올라온 동반 자살하자는 글이 투신의 방아쇠가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살을 부추기고 방조하는 이런 무책임한 글들은 지난 5년 동안 7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우울증이 심각했던 2021년과 지난해 무려 57.2%와 64% 급등했는데 이른바 자살 동반자를 모집한다는 글은 불과 1년 사이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울감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글로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하려는 행동 자체도 답답하고 슬픈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때 서로 공감과 위로를 나누면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무분별한 비난이나 자살을 부추기는 글을 접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살아야겠다는 마음과 죽고 싶다는 마음이 끝까지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또 살아낼 수 있거든요. 이때 범죄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 절망하고 세상이 살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겠습니까? 자살을 부추기고 방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살 유발 정보 삭제를 위한 대국민 신고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미디어 자살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교육받은 뒤 신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캠페인 외에도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신설해 24시간 자살 관련 유해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신고와 긴급 구조, 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할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지난달 26일 한 30대 남성이 200m 상공에서 갑자기 여객기 비상구를 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엄청나게 바람이 크게 불고 누가 봐도 문이 열린 상황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같은 기내 불법 행위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292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줄었던 2020년에는 21건이었지만 올해는 1월에서 4월 사이에만 25건을 기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폭언 같은 소란 행위가 가장 많았고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경찰에 넘겨지기는 하는데 사안 경중에 따라 일부는 처벌을 받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국토부와 항공업계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일부 항공사가 불법 행위 등을 저지른 승객 탑승을 거부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제도를 정부가 개입해 보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각각 1999년과 2017년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실제 대상이 몇 명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항공사의 명단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효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반기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다릅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블랙리스트를 만들 경우 사법권에 개입해야 하는 만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상구 좌석을 배치할 때 확인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거나 항공사와 승객 보안이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은 남성, 횡단보도에서 주변을 살피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걸어갑니다. 뒤이어 초등학생이 다급하게 뛰어가지만 신호등이 바뀌어 잠시 멈춘 뒤 곧이어 4명이 동시에 도로를 건너 달려갑니다. 지난달 31일 초등생 앞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뒤 달아나는 남성과 이를 쫓는 피해 학생들입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무서웠는데 그 사람이 그냥 그 바지 밴드 위로 자기 거기를 이렇게 내놓고 학생들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달아나는 남성과 거리를 두며 쫓아갔습니다. 범인 좀 잡아야겠다. 상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저 범인이 저희가 따라오는 거 알고 피하면은 안 되니까 그냥 먼저 쫓아가서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달렸어요. 추적과 동시에 차분히 경찰에 신고해 도망치는 방향과 인상착의를 알렸습니다. 이 상황을 침착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빠르게 신고를 하셨는데 경찰분들이 순찰차 도시면서 빨리 오셔서 감사했고 학생들 덕분에 범행 지점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20대 남성 A씨가 붙잡혔습니다. 주변에 사는 대학생인 A씨는 이미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전부터 신고도 들어오고 그 신고 내용이 이제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수법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친구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하니까 막상 다시 생각하니까 또 마주칠까 봐 좀 걱정되고 그런 마음은 들었어요. 경찰은 A씨를 공연 음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과 동일 범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서울 사당역 1번 출구 앞 흡연구역. 출근하던 사람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바로 건너편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학교에 가려면 흡연구역 앞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 등교 시간마다 자제를 부탁하는 안내가 나옵니다. 오전 8시 20분부터 오전 9시까지 40분 정도는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구역 앞을 지나가야 하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달라는 방송이 나오지만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 시간에만 딱 금지하지 다른 시간에 다 피고 있거든요. 애기도 완전 싫어해서 이렇게 둘러가고 있거든요. 점심시간 수많은 직장인들이 오가는 여의도 증권가. 흡연구역이 부족한 여의도에서 암묵적 흡연거리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사무실에는 아무래도 그 공간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또 비흡연자분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흡연자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좀 이들의 편의성도 제공을 위해서 좀 길거리에 중간중간에 제공해주면 서로가 편하지 않을까. 명목상 설치한 흡연구역이 정작 흡연자들의 외면을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곳은 흡연 부스가 설치되어 있지만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에는 금연구역이 표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밖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특히 코로나19 마스크 해제 이후 흡연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흡연구역에 대한 제대로 된 법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은 설치 간격과 장소 등 구체적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 흡연구역은 설치 의무가 아니라 지자체나 건물 소유자의 자율성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초등학교 바로 앞에 흡연구역이 생기거나 정말 필요한 곳엔 흡연 부스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불만이 쌓이지만 지자체 입장에선 규정도 없는데 흡연구역을 제대로 조성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흡연구역이나 현재 흡연부스 같은 경우는 좀 확대하기는 조금 약간 어려운 면이 있다. 민비 현상이 좀 심하거든요.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담뱃세를 걷어 흡연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진전된 움직임은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든지 가족들의 통행이 많은 이제 이런 쪽에는 흡연구역을 조금 제한을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면은 좀 뭐 직장 근처라든지 이런 데서 좀 그 지역별로 좀 흡연구역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늘리는 방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가운데 흡연구역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시민들에게 본인의 금융 지식이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물어봤습니다.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때그때 찾아보는 것 같아가지고 자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한 4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조금 기본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한 50점? 잘 몰라가지고 찾아봐야 일단 알죠. 거의. 너무 어렵죠. 그 용어가 일단 약자로 돼 있고 뭔 소린지 모르겠고. 용어를 모르는 경우는 부지기수,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최근 어릴 적부터 아이들의 경제관념을 길러주기 위한 금융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 아이한테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뭐 청약저축, 뭐 적금 이런 것들도 소액이지만 이런 것들도 있어라고 하면서 금리가 뭔지까지도 같이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어떨까? 20년 동안 학교에서 경제 과목을 가르치며 관련 책까지 낸 김나영 씨는 현행 금융교육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조금 너무 아이들이 그런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데만 관심을 너무 가지고 근데 위험에 대한 생각은 또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선생님들의 그러니까 전문성이 좀 안 갖춰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연수나 교사 연수나 그런 자료나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 이해력을 조사한 결과 평균 46.8점으로 10년 전보다 오히려 떨어진 데다 낙제점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정규 교육과정부터 금융 수업을 의무화해 학생들에게 관련 지식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잘못된 소비 습관과 투자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 신용불량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개인으로나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 19년 동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며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한 말입니다. 최근 무더기 주가 조작 사태부터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까지 우리 금융교육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경기 김포의 한 사무실. 평범한 2층 건물. 내부 역시 일반 사무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2층 사무실의 기본 뼈대는 3D 프린터로 만들었습니다. 기본 뼈대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 단 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면적은 30평 99제곱미터. 3D 프린터로 만든 기역자 벽체 10개를 사용해 건물의 기본이 되는 골조를 세웠습니다. 나흘밖에 걸리지 않은 기간도 기간인데 비용 절감은 더 놀랍습니다. 2층 사무실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은 8,300만 원. 창호와 바닥, 전기 등 내부 공사가 전체 비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기본이 되는 골조 공사는 단 2명의 인원으로 700만 원도 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그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너무 상승이 돼서 그 공사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일반인들이 자기 집을 지을 때 부딪히게 되는 많은 진입장벽들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관련 인증과 안전기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람이 주거하는 건물을 상용화할 수 없고 만들어도 표본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게 국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규제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속히 이런 걸림돌들을 제거해야지 우리나라의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일본과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3D 프린팅 주택을 짓고 있는 상황. 국내 기업들도 이미 기술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관련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성악 부문에서 바리톤 김태한 씨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시아권 남성 성악가로는 첫 우승이고 성악 부문에서 한국인 우승은 홍혜란 씨와 황수미 씨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결선에서 김 씨는 베르디의 오페라 돈 카를로 중 오 카를로 내 말을 들어보게 등 4곡을 선보였습니다. 보통 이탈리아어로 부르는 베르디의 곡을 불어로 불러 불어권인 벨기에 관객들에게 전달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우승 직후 금호 문화재단을 통해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 목표는 오직 준비한 만큼만 무대를 즐기고 내려오는 것이었고 그 목표대로 모든 라운드를 후회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한 씨는 2000년생으로 결선 진출자 12명 중 최연소이자 지난해 9월 금호 영 아티스트 콘서트로 데뷔한 신인입니다. 중3 때 성악을 본격 시작해 선화예고와 서울대 음대를 거친 순수 국내파입니다. 나건용 서울대 교수에 이어 국립오페라단에서 김영미 교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벨기에 왕가가 주관하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매년 피아노와 첼로, 성악, 바이올린 부문 순으로 돌아가며 열립니다. 한국은 지난해 첼로 부문의 최하영 씨 우승에 이어 2년 연속 대회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김 씨와 함께 베이스 정인호 씨, 바리톤 다니엘 권 씨 등 3명이 결선에 진출했는데 정 씨도 5위로 입상해 한국은 성악 부문에서 처음으로 2명이 동반 입상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조수미 씨가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의미를 더했는데 조 씨는 자신이 우승했을 때보다 더 기쁘다며 뜨겁게 축하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